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49회 정책 지식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작금의 지금 우리나라를 암울하게 만든 사건에서 알다시피 여러분, 국가가 우리 행정대원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죠. 다른 업무도 많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법 제도 따지고 규정 따지고 이렇게 또 이제 기존의 일들을 답습하고 점증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부 기관에서도 다양한 어떤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좀 도입하고, 필요하면은 관련 법 개정을,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드론의 활용과 드론 테러의 대응이라는 주제지만, 여러분들 테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언제 어떻게 저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고, 드론이라는 정말 무궁한 그 활용 가능성이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학문과 실무를 가장 겸비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토론자로는 발제자분이시고, 토론자분들은 현장에서 산업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시고 앞으로 저희 정부와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될, 그야말로 컬래버레이티브 가버넌스가 꼭 필요한 그런 영역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발제자는 이병석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하시고 저희 행정대학원 96학번이실 겁니다. 아마 석사 졸업하셨고요. 인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경찰 드론 도입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하셨고요. 많습니다. 경찰대학 국제 대테러 연구센터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시고, 경찰청장 비서실 근무 등등등 다양한 실무 경력이 있으시고요. 저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드론 생명을 살리다라는 2018년에 출간한 책이 있고, 안티드론의 실제와 이해, 작년에 나온 책들이 있고요. 관련된 논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이테크 정부 28주년 공공분야 드론 대상 수상 등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워낙 활동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로는 정승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르고스타인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고요. 90학번이시고, 네이버에서도 게임 해외부 부장으로 근무하셨고요. 한 4, 5년간. 그리고 그 전에는 휴맥스라는 셋탑박스 IT 기업에서 전략기획실 차장으로도 역임하시고, 2013년에는 메디컬 코리아 국립총리상도 수상을 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는 최춘화 삼정솔루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서울대 단국대 석사과정 졸업하셨고요. 저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도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정말 여기도 경력이 너무 화려하신데, 글로벌 항공우주산업학회 부회장, 경기정보산업협회 이사 등등등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아서 작년에, 올해 얼마 전에 2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부분에 받으셨고,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 37건이나 되시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각설하고요. 마이크를 오늘 발제자이신 이병석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병석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96년도에 행대에서 TA 생활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러 후배님들과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무에서 좀 보완해왔던 그런 어떤 신기술 측면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나요? 20분에서 25분. 새로운 신기술이 어느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도입됐었을 때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활용 부분이 있고, 하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통해서 예방하고 규제하고 단속해야 되는,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드론이라는 주제가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착한 드론이고요. 하나는 드론 사고나 드론 범죄, 또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인 나쁜 드론을 어떻게 또 저희들이 방어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법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발표자를 보시면 오늘 발표는 지난 9월 달에 유엔 대테러실과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는 유엔 시테드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축소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 대테러 연구센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범죄와 드론 테러를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단체와 국내 대테러 단체와 협업해서 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활용의 측면 등을 이렇게 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지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저희 센터 개설 축하해 주셨고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측면, 이 측면 중에 대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요약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테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노력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경찰을 비롯한 소방과 해경에서 공공 활용의 부분의 드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데 얘기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한국 경찰이 2019년도부터 실종자 수색 드론으로 직접 도입해서 현재 운용 중인 드론입니다. 위에 거는 2019년도 유콘이고 아래 건 유메게어에서 2년간 실종자 수색 전용으로 만들어 왔던 드론이고, 이게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의 모델입니다. 보시면 기체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임무 장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고급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광학 카메라, 야간의 연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EOIR이라고 하는 고급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영상 임무 장비, 별도의 노트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딥러닝 시키고 AI를 통해서 객체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위에 가운데 사진 흰색과 빨간색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 세 가지 사진은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용 드론입니다. 기체는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가운데 거는 동일한 기체에 경찰용 임무 장비를 끼운 경찰이 활용하는 드론이고, 빨간색은 소방용 드론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색깔만 다르고요. 회사는 동일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드론의 활용 범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래에 있는 카메라와, 그다음 좀 특이하죠. 중국 경찰은 좀 확대해서 보면 양옆에 총이 달려 있습니다. 총이 달려 있고요. 소방용 드론은 오른쪽 빨간색에 축구공 같은 게 16개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소화볼, 파이어볼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공중에서 투어하는 겁니다. 발사장치 필요 없이. 떨어뜨리면 공 하나당 2 곱하기 2m 제곱미터의 범위에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같은 경우면 이 회의실만한 공간을 충분히 드론 한 대로 투하를 시키면 바로 이제 끌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여러 가지 임무 장비들을 한꺼번에 끼웠다 뺐다 해서 이걸 모듈화 시킨다 그러죠. 모듈화 시킬 수 있게 기능과 목적에 맞게 언제든지 바꿔 끼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드론이 시작된 데는 얼마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취미용 드론, 특히 촬영용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 활용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드론의 어떤 제작보다는 이와 같이 이 제작되어 있는 드론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그 관심이 많고요. 그런 데 대해서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는 실종자 수색 드론을 총 114대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대학원에 이리 와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뒷받침, 법률적인 뒷받침, 그다음에 인력의 뒷받침, 그다음 나머지 운영하는 데에 대한 뒷받침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에서는 그래서 계속 예산, 지속 예산으로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하기 위한 국회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해마다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 무인 비행장치 운용 규칙이라는 경찰청 훈령을 만들어서 이 드론을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었고 이제는 이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실종자 수색의 국한이라고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3년 전에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만들어서 실종자 수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에 운용의 범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운용의 범위가 인명수색, 실종자 수색, 자살자 수색, 그다음에 재난 인명수색, 테러 피해자 인명수색, 인명수색에 국한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명수색을 통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교통이나 순찰이나 기타 수사나 증거 수집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찰 작용에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증하고 하는 기관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내 기술을 통해서 생산한 드론과 해외 기술을 통해서 임무 장비를 국산화시켜서 사용하는 드론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총 234대를 보유해서 운용 중이고요. 여러 가지 현재 기술과 미래에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양경찰청에서도 고정익기, 그다음 V2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67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기술, 그다음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했던 경찰과 소방과 해경, 기타 나머지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이 드론을 실제 활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포함한 드론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어떤 저격을 하기 위한 드론 폭발, 그다음 사우디 원전 폭발, 기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용됐던 어떤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 그다음 드론의 활용들, 드론이 언제 어느 수준까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성과 함께 기술 수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빨간색은 테러리스트들 또는 반군, 기타 사회 위의 세력들이 대규모 공격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나타냈던 그 연대순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림의 지도의 색깔은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입니다. 테러 지수를 표현한 거고요. 빨간색일수록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테러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나타냅니다. 빨간색 베네수엘라 대통령 저격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시리아의 미군 기지 공격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근 드론의 공격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미군 또는 영국군, 기타 테러리스트들을 대항하는 테러리스트의 수괴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아군들의 드론 공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제가 최근 저희 연구센터에서 최근 2년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그다음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발간한 1일 테러 정보 동향, 중한 테러 동향, 테러 리포트 등의 2년간 자료를 분석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840건은 주요 테러 사건의 그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주요 테러 사건 중에 25건이 드론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격했던 사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 다트는 거기에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최근 2년간 자료들과 함께 최근 5년간 드론의 공격 유형이나 기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나뉘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이 기준인데요. 2018년 전까지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중국 DJI에서 개발하는 멀티콥터형 팬텀이나 인스파이어나 기타 우리가 회전익기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잘 평범하게 알고 계시는 날개 4개가 달려있는 취미용 드론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폭탄이나 기타 기폭 장치를 연결하거나 탑재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드론 테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드론 테러 단체에서도 개인이 사용을 하거나 교육 수준이나 제조 수준이 조금 낮은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2018년 후반부터는 유형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회전익 중심의 상업용 드론에서 벗어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실상은 군용 미사일, 사실상은 군용 드론, 그래서 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 수준만 있으면 제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발사해서 활용할 수 있고 탐지하기도 매우 힘들고 그러나 피해 규모는 매우 커지는 이런 유형의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 테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고요. 최근 2018년도 이후의 사항을 주요 특징들로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익 중심의 일반 상업용 드론은 이제 활용이 한계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굳이 그런 드론을 사용할 필요 없고 고정익 드론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VTOL, 기타 이런 드론들의 활용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또한 드론에 탑재되는 건 카메라 위주의 정찰용, 촬영용 위주의 활용도였다면 이제는 폭탄을 드론에 탑재하는 공격용 또는 하이브리드형 공격과 정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업용 드론보다는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군사용 드론 기술을 가지고 직접 제조하는 드론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고 한 개인이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제조하고 활용하는 방식에서 테러 단체가 직접 제조하고 교육하고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드론 한 대로 범죄나 테러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원 비용이라 그러죠. 군집 비행 또는 벌떼 비행 이렇게 해서 집단 비행으로 여러 대가 동시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바꿨습니다. 또한 이 드론이 이제는 드론 공중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로봇과 연계하고 지상에 있는 여러 장치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지상과 공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이 이미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드론의 활용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전에 전쟁 양상도 이미 드론 전쟁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걸 분석 결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그 화면에서 보셨던 드론의 유형, 중국의 소방 드론이라고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중간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년 차입니다. 하나는 18년도 거고 하나는 19년도 겁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그 공이 몇 개인가요? 중간에는 공이 4개입니다. 4개를 장착하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1년이 지나니까 16개가 됐고요. 그건 우리가 산불 진화나 기타 불을 진화하는 능력은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드론 활용 부분을 국내 여러 가지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법률 담당하는 부서에 필요하다고 이제 역설을 하고 준비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드론 테러와 관련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용 드론의 활용이 아니라 이러한 드론이 테러 단체나 기타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상업용 드론을 구매할 수 있고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빨간색 파이어볼이 아니라 빨간색 폭탄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를 낳을 수 있을지 그 피해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는
방어해야 되는 그 기술들을 도모하고 연구하고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아래에 소화탄 1218개 1.5kg 해놓은 거 있죠. 이 자료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겁니다. 지난 그 강원도 속초에 불 났었을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속초 불 났었을 때 전국에 있는 소방차와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다 속초로 모였고 불 끄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경력과 인력 비용이 들었죠. 그 속초 불을 끄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 드론 한 1000대만 있으면 가능했다는 겁니다. 1218대는요. 여러분들 아마 평창올림픽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이 평창올림픽 때 금메달 몇 개 땄느냐, 몇 위 했느냐 기억 못 하실 텐데 평창올림픽 때 드론 쇼를 사용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사용했던 드론이 1218대고 그 기체 컴퓨터 메인 컴퓨터 한 대로 1218대를 동시에 운영했다는 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속초와 같은 면적에 불을 끄는데 약 1000여 대의 동일한 이건 자동 비행이라 그러죠. 위치로 동일한 위치에 GPS로 보내서 끄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속초만한 면적에 폭탄을 사용하는 것도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만큼 활용도 좋지만 위험하다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최근에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가미가제 드론, 슈어사이드 드론,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드론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군이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기타 나머지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의 종류와 사진, 그다음 국가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위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최근 AV사에서 가장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했던 자폭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치 블레이드 300과 600입니다. 이건 크기도 얼마 되지 않죠. 일회용으로 소모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보내서 원하는 방식으로 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뿐만 아니고 최근 또 러시아의 지원을 이란에서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하는 드론이 제일 아래쪽 가운데에 사헤드 136이라는 드론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드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는 드론이지만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사용 현장에서 소대 단위거나 중대 단위, 대대 단위에서 누구나 개인 휴대 장비로서 활용이 가능한 개인용 무기, 적용용 무기로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들 우려하는 건 테러 단체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러 단체에 우리가 표현하죠. 반군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부티 반군, 기타 반군, 반군이라는 표현을 할 텐데 정권을 잡고 있지 않으면 반군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게 되면 반군이 정규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정규군으로 포섭되고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기술의 발달은 훨씬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종교적인 이유, 기타 나머지 이유로 매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서 전 세계에 테러와 관련된 주목받는 국가는 아니지만 언제 어느 상황에 이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어떤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재 테러리스트들 중뿐만 아니고 어느 국가에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또 35개국 이상에서는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테러 단체에서는 적어도 20개 단체 이상이 이와 같은 군사용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주 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기술이 기술 보급이나 파급력은 높은데 반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비하는 기술들의 속도는 크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얘기하는 발표하는 이 자료를 통해서 국가 정책이나 국가 법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국가기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속도감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분석 자료와 기타 현행 수준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테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테러 수단들은 보시는 표와 같이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질 납치, 화재, 방화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제는 폭발물 테러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그 폭발물이 드론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거의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발제하지 토론하시는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여기 와 계신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드론 테러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입해서 활용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다 제머 위주의 장치,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어하고 방어하는 그런 무력화 장치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술이 여기까지 닥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방어해야 될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더 필요할지,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드론은요, 드론 기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기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사람입니다. 드론에 도입되는 기술은 DNA 플러스 드론이라고 불립니다. D는 빅데이터고요. N은 이제 5G 통신망을 활용한 네트워크입니다. A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가 가지고 있는 AI,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가 자율비행하는 자율비행의 개념이 있고요. 그 드론 기체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AI의 두 가지 기능들입니다. 여러 가지 DNA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술과 서비스들은 다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드론을 활용하는 데에도 DNA 플러스 드론이 이제 대세가 되어 있고 모든 드론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하는 드론 테러에 이용되는 드론 역시 동일합니다. DNA 플러스 드론. 실제로 비전 센서로 수집하는 어떤 그 정보를 자동화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와 돼서 자율비행과 자동 감지, 그다음에 타격하는 그런 방식들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드론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3단계의 탐지, 식별, 무력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들은 상업적인 개념들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왼쪽 편에 있는 게 주파수를 탐지하는 탐지 장비, RF 스캐너 또는 RF 디텍터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 왼쪽 편 동그란 거 아래에 있는 네모난 거 4개는 제밍 장치입니다. 제모. 그다음 가운데 있는 그 카메라 같이 2개 있는 거는 하나는 광학 카메라, 하나는 열영상 카메라. 중간에 3단계로 나누는 게 RF 스캐너, EOIR, 제모 해서 우리가 탐지, 식별, 무력화라고 나누는 그런 단계의 대표적인 장치들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네모나게 나와 있는 게 레이더입니다. 이와 같은 3단계의 어떤 그 개념들을 한국에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 5개 단계로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건 한국의 원자력연구원, 그다음에 파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기타 여러 개의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드론 테러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또는 공항에서 우리가 드론 테러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배치하기 위한 R&D 과제의 개념도입니다. 현재 2년 차에 들어가 있고 다음 5년 차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탐지와 식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그 단계는 중간에 3번 분석 단계입니다. 이동하는 물체가 어떤 물체이고 어디에서 왔고 탑재된 건 뭐고 어느 정도 위험하냐, 위험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수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력화 단계로 가고 경찰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이러한 드론 테러 이용됐던 조종자가 누구, 어디에서 왔고 어떠한 이유로 왔고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포렌식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드론 기술과 드론 방어 기술로 이게 그 드론 테러를 방어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적으로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는 군에서는 날아오는 드론을 파괴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국가 중요 시설이 있고 파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2차 피해 때문에. 그래서 스푸핑을 통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제2차 피해가 적은 여러 대의 드론을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소형 레이저 기술, 그 다음에 방폭 기술, 또 이러한 드론들 전체 컨트롤하고 관제할 수 있는 종합 관제 시스템, 이와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국토부를 비롯한 많은 정책 부서에서는 이러한 대드론 기술들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기체 식별장치, 개인 식별장치, 국제 표준, 또한 블랙박스, 공학 간접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은 많은 얘기들을 또 정책적인 관점, 법률적인 관점, 기술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했던 이런 내용들은 UN OCT, UN CTED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공조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많은 신기술을 정책적인 차원으로 많이 승화시키고 대비하고 그런 차원을 통해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또 드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학교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요약본과 기타 내용들은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나 그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궁금한 건 언제든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교수님 아주 짧은 시간에 시간 잘 맞춰서 요약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지체하지 않고 다음 정승호 대표님께서 토론문에 대해서 토론. 예. 앞에 이병석 교수님의 드론 활용과 그다음에 대드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저는 아르고스타인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승호입니다. 저희는 앞에 얘기에 따지면은 DNA 상업용 드론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드론을 한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도 하는 회사인데요. 상업용 드론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보강을 하면 이게 드론이라는 게 취미용 RC 장난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미 상업용이나 군사용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미국의 리퍼나 이런 고급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는 기술 베이스가 전투기에서 하방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현재는 상업용 드론이 5G나 AI나 그다음에 무인 이동체 기술 적용으로 사실은 군사용 드론에 많이 근접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테러리스트나 반군들이 이런 기술 내용들은 사실은 인터넷상이나 오픈 소스나 유튜브에서 충분히 머리만 좋다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무인 이동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자율비행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탐지 및 인식, 그다음에 통신, 자율지능 AI죠. 그다음에 동력원,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이동체, 기계의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이 6개, 6대 핵심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론이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많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분쟁의 가장 결정판이 사실은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나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역사를 보면 제가 좀 밑에 정리를 했는데 2019년에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의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은 중국산 드론이나 부품을 아예 쓰지 말라고 막아놨습니다. 그다음에 20년에는 미국 회사의 부품 회사들한테 중국산 드론의 부품을 수출하지 마라. 그다음에 21년에는 대표적인 중국 드론 회사인 DJI를 포함해서 모든 중국 회사를 블랙리스트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서방 사회에서는 취미용 개인용으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이나 판매가 허용이 되지 보통 상업용이나 군사용으로는 거의 취급이 힘든 상태죠. 올해 이미 또 더 나아가서 미국 회사의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AI 핵심인 AI 반도체나 장비들을 중국 회사에 공급하지 말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드론 자체가 아예 중국하고 결별하는 거죠. 서방 세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드론이 이게 가장 발전이 확실하다고 보는 만큼 저 같은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선하게 쓰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 지리정보, 보안, 농업 등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이걸 왜 활용하냐면은 위험한 작업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는 일 대비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의 농작물이나 소나무 재선충을 파악하는데 사람을 써서 돌아다니기 워낙 힘든데 드론으로 AI로 식별해서 딥러닝을 시키면 쉽게 큰 면적의 소나무 재선충 분포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늘의 드론뷰로 보면 새로운 데이터 획득이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보통 하는 일이에요. 예.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시설들에 물론 CCTV도 있지만 이건 이제 고정식이고 시야각이 제한돼 있고 뭐 이제 나무가 자라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영상 확보가 어렵거든요. 근데 드론은 이제 필요할 때 돌아다니면서 보안도 할 수 있고 공장 주변에 이제 최근에 환경 쪽에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뭐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뭐 이런 안전 진단이나 뭐 교각 등의 이런 이제 뭐 크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디텍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산림청하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산불 것도 이제 초기에 감시를 하려면 이제 드론이 거의 지금은 다 무인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드론을 이제 처음 이륙부터 비행하고 착륙하고 충전하고 다시 이륙하는 이런 전체 과정을 사람 손이 하나도 없이 원격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산불 같은 경우 여러 대의 드론과 여러 대의 이제 기착지 스테이션을 놓고 예를 들면 매 2시간마다 돌아다니면 적어도 산불이 초기에 이제 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리 정보나 매핑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게 있어요. 예, 좋게 있는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술 자체가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나눠지면서 사실은 이제 적국이나 테러리스트에게 드론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상업용 드론 기술을 테러리스트나 적국 세력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없고 이게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는 이병석 교수님이나 저기 삼정솔루션 대표님께서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엔 무기 체계도 사실은 이제 뭐 패트리어트 드론이라든지 감시 체계 이제 저희가 군사용에 하는 거는 저거 하나입니다. 이제 장갑차 위에 드론이 있어서 언제든지 장갑차 안에 있는 군인들이 좁은 시야를 그다음에 이제 밖의 상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무력화 체계, 이제 그 제밍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카운터 UAS를 개발하는 게 이게 이제 개별 기업에서 좋은 회사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비를 항상 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최춘화 삼성솔루션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드론 전문 기업인 삼성솔루션에 최초합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고 기술 개발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DJ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저희로 인해서 직관적인 로 성장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가장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산업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제 드론 산업의 어떤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 표준화가 좀 많이 좀 더디게 가지 않았나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오늘 이제 국제 데이터센터장이신 이병석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드론은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불법적인 치안에 관련된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어져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위협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드론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 치안에 대한 부분 또는 국외의 안보, 우리 국가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더 굳건히 해 나간다면은 우리 드론 산업 발전의 표준화가 최우선시 좀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저희가 드론 산업을 보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지금 현재 산업용 드론으로 많이 좀 활용되시는 반면에 또 제가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군사적으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밖에서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 저희는 드론으로 인해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법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드론을 공격해도 저희는 당할 수뿐이 없는 지금 현실인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촬영과 불법 운영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가 내부에서 범죄로 테러로 이루어지는 이런 드론 테러의 위험 요소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은 전쟁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좀 더 미래 발전 반영의 UA인과 같은 또 다양한 산업 분야의 드론 발전 반영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의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 국가에서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관리 체계를 우리는 신속하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서비스용 드론, 단순하게 그 택배용 드론 같은 또는 소방용 드론 같은 이런 형태를 접근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가는 24년도에 UAM 시장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25년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5년도에 가서는 수많은 드론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비행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기술 표준화가 저희가 늦춰진다면은 그러한 드론들이 우리가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적의 발전에 앞으로 미래 산업의 발전에 어떤 동력이 되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국가 정책에 따른 표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지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기업이 이제 대드론 체계의 전문 기업으로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드론 산업의 발전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드론 산업의 발전의 각 분야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려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는 지원 체계를 통해서 인가된 또는 불법 드론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인가된 드론의 항법 비행 경로가 이륙에서 또는 항법 비행하는 경로에 대해서 착륙하는 지점까지 교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서 이동하는 무인체에 대한 통제와 또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제 대드론 체계를 지금 현재 경찰청에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더의 탐지,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한 식별, 그 다음에 무력화까지 해서 지금 통합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단독형 장비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처음 도입하고 활용해서 그 예산이 그 한 번의 케이스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 또는 교통관리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연계되어서 UAM 시장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간다라면은 앞서 이제 그 드론의 위협과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대테러 예방에 대한 대공 방어 체계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의 방어 체계 그다음에 드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에 대한 예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드론 체계가 앞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우리 국가 정책에 의해서 AI 복합 체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이걸 이제 앞으로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적용한다면은 저희는 드론 표준화와 함께 대드론 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또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또 키워서 또 저희 그 국가 기업인들이 또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과의 교류의 장에 있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뿌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이 좀 만들어지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혹시 현장에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커멘트나 뭐 질문 같은 거 저희가 사실 드론 뭐 얘기는 많이 하고 뭐 쉽게 말하면 그 아이언맨도 사실 드론이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막 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 드론 기술의 수준이 뭐 기업이 얼마나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것들이 뭐 수출 내지는 내수 상황이 우리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드론 산업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거기에 더해서 주로 하는 것이 지금 이 하드웨어 형태의 기기 만드는 것과 운용과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의 이 드론 산업의 지금 포지션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국토교통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 R&D, 그다음 국가 보고서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수준을 언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무인이동체 10년 향후 10년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19년, 20년도 자료에 현재 전체적인 수준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위에서 한 9위 정도 수준, 7위에서 9위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각 요소별 수준들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5위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걸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드론의 수준을 나눌 때 취미용 시장, 상업용 시장, 군사용 시장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미용 시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을 위주로 한 그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군사용 드론과 취미용을 제외한 상업용 시장의 어떤 그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상업용 시장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에서 12 정도 수준이 맞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드론의 제조 부분의 하드웨어, 그다음 드론의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시장은 이 시장이 중요한 만큼 서비스 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드론 애저 서비스, 그래서 다스 시장이 중요한데 응용 부분과 서비스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그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볼 때 제조 시장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전망을 하기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비스 분야나 응용 분야는 훨씬 발전 가능성도 있고 더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좀 덧붙여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소프트웨어나 AI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도 상업용 드론이나 군사용 드론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양이나 처리해야 할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드론 회사들이 뭐 이제 단순하게 중국에서 부품 수입해서 조립하는 정도 수준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앞에 그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그동안 드론 샌드박스라는 사업을 꾸준히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드론을 실증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어요. 저희도 그 혜택을 입은 기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몇 년간의 서비스나 그러니까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많이 한국하고 해외에 많이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약간 규제의 또 역설인 것 같아요. 드론이 이제 가장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반대로 규제를 어떻게 하든지 민간에서는 회피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적용할 수 있는 드론으로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꼭 날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하에 갈 수도 있고 튜브를 탈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작은 로봇 형태가 이제 형태로까지 다 이제 우리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제약, 시공간적인 제약을 이것이 이제 확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이제 좋은 측면인데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쁜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그럼 결국은 이제 미리 예측을 하거나 왜냐면 어떠한 형태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제약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 예측을 계속 크리에이티브하게 예측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규제도 점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양상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아까 우리 표 선생님께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표준화의 의미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대신 어떤 차원에서 이게 지금 표준화의 필요성이 지금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한 케이스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럼 제가 들었던 드론의 표준화는 제가 이제 그 택배 드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물품을 서비스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피자 배달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는 커피를 배달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이제 소방용 드론을 운영하는데 기체를 이런 다양한 분야에는 기체를 씁니다. 기체를 쓰는데 이 기체를 쓰는데 기체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체 등급별로 자격증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기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으나 이런 드론의 자격 요건의 사이즈에 맞는 산업 분류의 전문화는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드론 조종사를 임용고시할 때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분을 이제 이렇게 내가 고용하는 부분에 있는 반면 또 군도 드론 평가를 또 만들어서 채용을 한다든가 또는 소방 관련된 부분도 이제 드론 조종사를 통해서 이런 소방 관련된 부분들을 드론을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분야별로의 그 드론의 용도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뭐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자 자격증이 있는 반면 통신 관련 자격증이 있는 반면 전기 기능 관련 자격증이 있듯이 드론의 등급에 관련된 그 분야별 기체의 사이즈의 등급으로 매겨진 분야를 좀 더 전문화를 해서 각 분야의 부처의 산업에서 좀 더 전문화된 드론을 좀 표준화돼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면은 용도에 대한 부분이죠. 운영 용도에 대한 부분에 표준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TTA 쪽에 그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약간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은 국내 표준, 국제 표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 통신에 대한 표준이고요. 전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드론이 해외에서도 같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주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표준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인증 수준이 어느 정도고 타 국가에서는 그 기체 인증 수준이 어느 정도다. 그다음 마지막에 자격에 대한 이제 그 표준입니다. 드론이 한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 드론은 또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잘못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규격에 맞게끔 제조돼야 되고 이런 표현이라 표준의 어떤 영역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인증과 주파수와 조종 자격에 대한 표준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진짜 제대로 좀 마련돼야 됩니다. 여쭤봐서 죄송한데 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까? 할당된 주파수가? 국내 사용하고 있는 할당된 주파수와 허가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주파수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주파수 인증은
아, 예. 말씀하시죠. 아,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드론이 어쨌든 구조적으로 완전히 사고로부터 자유롭진 않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날릴 때 사전에 비행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비행을 할 때는 저희 같은 회사는 가서 사전에 답사하고 비행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한 경로,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경로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정말 만약에 드론이 추락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드론 보험도 있습니다. 이제 상업적으로는 이제 물론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좀 다른 거는 대인은 안 되고 대물이 되고 뭐 이런 형태인데, 현재는 이제 아까 이제 뭐 규제, 뭐 표준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게 저희 표현으로 그냥 룰 세팅이라고 그러는데,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되거나 룰 세팅이 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날리지 마라 규제가 아니라,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이 이런 규제, 그러니까는 이런 드론의 위험에 대해서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에서 활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그 위험도 부분하고 하나는 책임 부분. 위험도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드론들이 보통 사이즈가 크죠. 지금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게 한 13kg 정도 되고,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 15kg, 해경은 더 크고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들이 매우 큰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밀집 지역에서 날리는 드론은 일단 아닙니다. 그죠? 밀집 지역에서 날리는 드론은 아니고, 또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은 그 위험도를 추락하는 데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 낙하산을 이제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낙하산을 장착하는 건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기술이 페일 세이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기체가 오작동을 하거나 고장의 징후가 있거나 그렇게 된 페일 세이프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사전에 착륙하게 하거나, 그다음 프로펠러 한두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유도해서 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이제 되어 있고, 갑자기 새하고 충돌해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 못하고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안전장치들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책임 부분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금 보험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드론을 사용하다가 누군가 차하고 부딪히거나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책임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늘 근거, 그러니까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칙의 운영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일반 농어촌공사 기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사용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운영 규정이나 운영 매뉴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매뉴얼을 통해서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고가 났었을 때는 보험, 기타 나머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 장치들이 마련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죠? 예. 질문 세 가지 다 그 고급 질문이라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식 범위는 제가 레이싱 드론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활용하는 부분과 상업용 드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드론과 관련된 거리는 통신 거리, 영상 거리, 조종 거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 상업용 드론들은 보통 이제 수신기에 따라서 다른데 한 3km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통신과 영상.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 이외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LTE 방식도 있고 기타 다른 방식도 있고 와이파이 방식도 있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통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통신 조종 거리와 영상 전송 거리는 일반적으로 한 3km 범위를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LTE 방식은 저 독일에서 여기까지도 비행을 할 수 있고 해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앞으로 5G 통신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LTE 방식으로만 그 어느 정도 하고 5G 특화망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5G가 되면 거리와 전송과 그 하는 속도의 범위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 드론 이제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남북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2014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청와대, 군, 경찰에서 합동으로 대비하는 대비 체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그 말씀하신 과정에 답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북한 드론의 수준은 북한 드론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중국 드론의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중국의 어떤 무기 체계와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하고 군 뭐 여러 가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대드론 방어 체계 같이 연구하고 있고 특히 제 발표한 데에서 하는 것처럼 소형 드론의 집단 비행 그러니까 수십 대의 어떤 드론들이 이렇게 날아왔었을 때의 방어 체계 거기까지 군하고 같이 대공 방어 드론 체계로 고민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AI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종하는 드론 시대는 끝났습니다. 벌써 상업용 드론 조종하지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고요. 웨이 오브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지점을 찍어줍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점을 찍어준 데에 이제 찾아가는 오토메이션 자동 비행이고요. 이제 찍어준 데에 저절로 회피하고 피하고 위험한 거 피해서 다시 그 자리 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지금 그 단계는 오토메이션인데요. 오토노머스로 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 이병석 교수님 그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또 답변 드릴 겁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아주 밀도 있는 발제와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행정학이 범학제적인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지식도 다 끌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 자연과 공학, 뭐 AI나 머신러닝, 심지어는 뭐 건축학도 그렇고요. 여러분 셉테드 같은 거 들어보실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좀 봉사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금 발제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차원에서 많이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까 꼭 좀 응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여러 현재 고위 공무원분들과 앞으로 또 되실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응용해서 예방 또 효과적인 대응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 사후 수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행인 건 저도 이제 업무상 다중범죄 사기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다니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통부나 특히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 지금 윤희근 청장님께서 아주 R&D 예산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뭐 특히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계시다는 거 믿고 여러분들 국가 좀 믿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산업계와 그 학자들도 같이 거기 동참을 해서 국민을 지키는데 더 그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정책 지식 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